지난 1월 말 이후 4개월 연속 끌어왔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함께 워낙 큰 악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글로벌 자금도 이동하고 있고 또 월가의 큰 손들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눈에 띄는 거는 올해 서머랠리 기대감이 다름 아닌 한국 증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월 말부터 끌어왔던 부채 협상 어느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세계 증시라든가 경제에 진ril려왔던 코로나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제서부터 마무리됐고요. 예. 그리고 부채 협상도 이제 마무리됐죠. 하원 통과가 되니까 예. 뭐 상원이야 대통령 서명이야 이제 순조롭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3년 아니면 짧게는 1년 이 기간 동안에 최대 악재들이 지금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큰 축이 변할 때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월가의 큰 손들이거든요. 예. 이 월가의 큰 손들이 새로운 방향을 해서 자금을 어디에서 이탈해서 어디에 넣느냐 이런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일단 부채 협상 새로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미 하원의 운영위원회까지 이렇게 난항을 겪다가 본회의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표결서로 보면 돼요. 예.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협상을 참여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실리축구를 대는데 대세가 넘어지는 대세가 판가름 될 때는 끝까지 잡으면 나중에 책임론이 불가됩니다. 예.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찬성이 7, 반대가 6 정도로 해서 굉장히 난항했습니다는. 예. 오늘 본회의가 찬성을 보면 굉장히 표수가 찬성표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순조롭게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봐요. 국제협상에서는 그 순간이 대세가 넘어갔다 하면 그때는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각도에서 하원의 통과 결과에 표수가 게이트 쿠퍼보다 굉장히 표수가 많이 나갈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번에 부채 협상 시한 놓고 굉장히 지루하게 됐죠. 그래서 2011년과 비슷하게 다음 연도에 2011년에는 2012년에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죠. 아주 지루한 게임이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하원을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한 것도 바로 국제협상에서 보면 대세가 갈릴 때 그때는 손들어주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미 증시에도 역시 기대만큼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는 3대 지수가 오르는 이 폭을 봤는데요. 증시적인 측면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단기채 부분의 요번에 대한 리스크. 오늘 좀 국채의 2년물과 10년물에서 많은 사람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한번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국채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단기채 같은 경우가 장기채보다 금리 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협상은 단기 3개월 같은 그런 디폴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투자하지 마십사. 근데 이게 마무리되니까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금리 인상은 미국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요 문제 때문에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요 2년물이가 단기물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부채 협상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 국면이 됐는데요. 4개월 동안 끌어온 점을 감안해 볼 때 마치 미국 증시가 부채 협상의 갈림돌에 의해서 향후의 증시가 잘 이렇게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시각이 있고 이제 논평도 있었습니다는 오늘 주가가 비교적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미국의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채 협상 상한이 2년 동안 유효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하겠습니까? 안 증가하겠습니까? 증가하죠. 예. 근데 협상이 타결됐다 해서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Xday, X데이터와 디폴트 문제는 별개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입장에서 보면 2011년 S&P 악몽이 나올 것인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에는 부채 협상이 타결되고 3일 후에 예. 결국 재정 지출을 더 증가시킨다. 재정 지출 증가시키니까 디폴트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 안내 판하기 위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채 협상이 마치 디폴트, 단기적으로는 디폴트 리스크를 해소시키겠습니다는 구조적인 측면은 미국의 재정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부채 협상 이후에도 이것이 커다란 미국 증시의 어떤 구조문들을 극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 미국의 본회의에 이렇게 통과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CNBC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이렇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는 매년 2년마다 부채 협상 상하이 됐을 때 미국의 증시, 달러 가치, 미국 국민의 위상, 미국 국민들의 고통 모든 것을 여기 협상 시한에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2021년에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부채 협상 시한이 걸렸을 때 당시 주무장관 앨런 장관이 재정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는 부채 협상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는 이런 건 반복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재정 정치 문제가 강하게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재정 정치 문제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통화 정책과 함께 이것이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부채 한도 리스크도 한 차례 지나간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그 부채 협상 문제가 이제 됐고요. 미국의 그 페드의 금리 인상 문제도 어찌됐든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인플레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용 지표는 지금의 후행 지표입니다. 이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프리엠프티브를 강조하는 이런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이번에 6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0.25% 올리든 동결하든 전체적인 지난 1년간의 이렇게 모습 볼 때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곡점이 되는 거죠. 예. 코로나 끝나고 부채 협상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각국의 그 금리 인상 문제도 마무리되고 오늘도 이제 체버케이스께서 유럽의 인플레 문제를 좀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국제 원유 시장의 재편 문제를 들어서 예. 가스 가격 하락과 함께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유가 브렌트유 편입에 들어갈 때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브렌트유보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오늘 외신들이 나오죠. 유럽의 인플레가 안정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의 가장 강한 기조를 갖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견해 쪽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자 6월 달에 15일부터 13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3일부터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기준금리는 5.2%인데요. 사실 최고 금리는 5.1%더 높은 수준이다. 예. 정확히 채우면 지금의 그 기준금리는 상단이 5.25%죠. 두 자리 빼서 5.2%인데 5.1%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이 4월, 5월, 6월의 그 인플레 지표가 결과적으로 6월 회의 점도표가 나올 때 최고금리 여부를 결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플레 지표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월 달, 2월 달, 3월 달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기대 수준 인플레선 이렇게 향후의 인플레 재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니까 근원 물가라든가 이런 건 인플레 지표가 많이 안정세를 찾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인적 구성에서 페드 멤버의 보드 멤버 금리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점도표는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 퀴즈들도 많이 채졌다. 같은 빨간 거를 놓고 보더라도 예. 매파 속성할 때는 이게 새빨갛다 하지만 이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이걸 빨갛더라도 그렇게 빨갛게 보진 않는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6월의 그 점도표상에 최고 금리는 3월에 점도표상에 나타났던 5.1% 낮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오늘 그 시청자분이 헷갈렸었던 요인은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에서 올라갔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주택시장이 지금 굉장히 상업용 주택과 함께 국민들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디폴트 리스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면 디폴트 리스크를 됐을 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가상금리를 붙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미래 기준금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자, 홍앵커의 이렇게 평가도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상금리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선 충당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그 11월 이후에 최고치가 올라가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6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크게 페드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되었던 금리 인상 문제가 유럽도 그렇습니다는 변곡점을 맞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증시 변곡점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각종 캐리 자금의 향방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인플레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가 마무리 국면이 된다면 결국 국제 간 자금 흐름은 지난 1년 동안 세계 증시라든가 경제 모습은 뭐에서 좌우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환차익이라든가 금리 차에서 움직이는 캐리 자금의 향방에서 좌우됐던 측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 변곡점을 맞아서 지금은 자, 달러 부분이 이제 강세에서 약세 부분으로 돌아서고, 최소한 그 작년 그에 거론됐던 갓달러, 킹달러는 홍앵커 입장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 통해서 그렇게 많이 거론됐던 문제가 지금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문제도 갤러핑 하이퍼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 피벗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차의 환차게 되는 부분이 자금이 거꾸로 움직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강달러 문제 때문에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이것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라든가 그다음에 약달러 문제로 해서 자금이 바깥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라든가 특정한 재료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탈된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예. 중국은 지금 자금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사실 중국에서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해 지수가 2포인트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화경제권 이렇게 증시는 다 빠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선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다는 것은 누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양대 국가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양대 국가에서 이 자금들이 사실 양대 국가에서 자금 빠지는 규모가 경제 스케일이 컸기 때문에 자금 규모가 이탈되는 규모가 크거든요. 예. 이게 어디로 향할 건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자금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꼭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국지적으로 자금이 이탈되는 국가들 이런 국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쪽에 미국과 중국 이외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그렇게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그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최근에 핑크타이드 물결이 굉장히 거센 중남미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의 브라질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최고 통수권자의 장기 집권 야망의 포퓰리적인 정책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들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통지수가 늘다 보니까 세 가지 다 빠진다. 하는 자금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기업도 빠진다. 이게 중남미 국가에서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브렉시트, 영국에서 자금이 빠지는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찰스 그 3세가 대관식 이후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는 영연방을 지배할 것이냐, 지배한다는 결석할 것이냐, 결석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의 자금이 빠지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르도안이 지금 장기 집권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터키도 일부 우리나라의 정권사에 터키에 대해서 지점을 많이 설치한 입장에서 보면 터키에 자금이 들어갈 것이냐, 자금이 빠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터키 자금의 향방도 관점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최근에 보면 홍콩과 관련해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홍콩은 결국 예속됩니다. 중국에 예속됩니다. 한국의 증권사들이라든가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그 빨리 좀 싱가포르라든가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면 빨리 좀 하십시오. 중국으로 예속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홍콩과 관련돼서 국내 그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투자 자산을 마지막 버티다가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터지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도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탈된 자금이 과연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아무래도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유입 쪽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동안 그때그때 나타날 때마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이제는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일본 증시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외국 자본이 유입돼서 어제도 일본 증시가 31,148까지 32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더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심이 되는 것은 89년 10월 1일 날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 36,000대 이게 올해 중으로 돌파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일본의 외국 자본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살아다 보니까 그동안 일본에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시다 정부가 이젠 저축하지 마십시오. 저축을 안 하면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세이빙스 텍스입니다. 한번 건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축하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쓰십시오. 그러면 세금 감면해 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고질적으로 일본이 30년을 맞았던 게 민간 저축률이 높은 소위 세이빙스 패러독스. 저축을 하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를 더 어렵게 했던 건데요. 이제는 쓰십시오. 세금 혜택까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회복과 함께 경기까지 살아나는 경기까지 살아나는 비밀이 풀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일본 쪽으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본이 엔화가 지금 많이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일본 자체적으로 보면 나쁜 엔화 약세의 비밀이 풀리는 상태고 지금은 일본의 그 기시다 입장에서는 4월 8일 날 중앙은행 총재로 됐습니다는 일본에서 정책 변화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의 비밀이 풀리거든요. 예. 그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그 일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가가 살아나는 측면에 일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지금 500만이 돌파하다 보니까 경기도 살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서 작가께서 예. 경제에 대해서 식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본은행의 총재가 찐 총재. 예. 지금 이제 일본의 총재는 기시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정말로 뒤쪽에서 일본의 총재 역할이 누구냐? 이게 찐 총재라 그래요. 그래서 찐 예. 총재는 한국인이다 하는 표현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에 대해서 기여가 높다 보니까 한일 관계도 풀리는 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풀리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기업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풀어주니까 대통령까지 윤 대통령까지 한일 관계 이렇게 우호적 관계로 변한다 하는 것을 꼭 윤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찐 총재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자,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주력 산업 국가에도 지금 자금 유입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제2의 닷컴 버블 사태 이 비교해서 거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어제 주가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펄이든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품 논쟁이 굉장히 거했습니다. 예. 그러나 펄이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린슛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게 있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미국인과 한국 투자 간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엔디비아 주가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디비아 주가가 한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기 나와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주가 수준에 일희일비해서 유튜브 클릭수라 따지는 이런 방송을 오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제는 이렇게 삼성전자, 엔비디아 간에 서로 선순환 관계에서 서로 꿍짝을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각인데 이런 것이 그대로 지금 오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 계속해서 샀죠? 예. 계속해서 사는 모습에서 워낙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500원 정도 어제 떨어지면서 코스피 많이 떨어지는 않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를 기억하는데요. 저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루의 주가 향방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모습 이런 쪽은 시청자분의 판단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린다. 전문가가 가이드해야 흐트러뜨린다 하는 것이 어제 엔디비아 주가가 이렇게 하루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라든가 엔디비아 주가가 거품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쪽의 방송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이게 주가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린 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테크래시 이후에 대체지로 부각된 곳이 인도인데요. 인도로의 자금 유입도 심상치 않던데요. 네, 인도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꾸준히 왜 자금이 유입되느냐 하면 인구 문제는 꾸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일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 말기로 공식적으로 유엔 통계를 보면 인도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제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IT와 관련해서 테크래시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테크래시, 빅테크 규제, 미국의 빅테크 규제 대체지로 IT에 대해서 흡수 능력, 업서션 카패시티가 높으니까 인도가 부각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경학적 위험입니다. 예. 지금 신냉전입니다. 미국의 동맹, 그 다음에 중국과 사회주의 동맹에서 사실상 인도는 지경학적 위험, 지오폴리티컬 플러스 이코노미 해서 옛날엔 지오 폴리티컬입니다. 지금은 지오 이코노믹에서 아주 요충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모디는 지금 미국 쪽으로 편입된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지경학적 이점의 지렛대 역할을 기가 막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지경학적 요충지로서 인도의 매력을 계속해서 지렛대 역할에서 부각하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는 종목 투자보다는 5년, 10년 두고 적립식으로 이렇게 인도에 사면 투자 수익이 5년 정도 되면 인도의 적립식 펀드가 100% 이상 될 만큼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월가의 큰 손들도 지금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뒤쪽에 정영국 PD께서 이 배경 화면을 딱 보겠습니다. 세계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리 에크먼, 작은 워렌 버핏이죠. 예. 그리고 공매도의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 캐시우드 이런 사람인데요. 지금 오늘 이탈 사이드를 유입 사이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 능력이 그렇게 치중한 건 아니고 월가의 큰 손들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빨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탈 사이드, 유입 사이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걸 결론으로 맺고 방송에서 유입되는 사이드를 그때그때마다 더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